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엄청난 토크에 제가 기준서를 맡아서 오프닝을 합니다. 와우. 아, 저도 긴장되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3D 프린터도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IoT 전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지 6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된다고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난 준비하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이고요. 아직 뭔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혁명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막연히 그래서 미래에게 오는 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혁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시장에서요. 여러분 은행 잘 안 가시죠? 네. 잘 가세요? 네. 실제로 잘 가시는 분 아직 있지만 시티은행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127개 점포 중에 90개를 폐쇄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 폰으로 뱅킹을 하니까. 백화점은 어떨까요? 미국의 작년에 3분의 1의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았고요. 125년 된 시어스가 파산했죠. 초호황이에요. 이유는 아마존 때문에. 여러분 방송은 어떠시죠? KBS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실제로 지상파 TV 광고 시장이요.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전 세계 똑같이요. 이 정도면 우리 일상 매일 접하는 은행, 소비 그리고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혁명적 변화가 온 거 맞죠? 일자리도 바뀌고요.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혁명이 사전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요. 기존의 시스템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혁명 그래서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선 이게 왜 왔는지부터 알아야죠. 도대체 이 시장의 혁명은 왜 시작된 걸까? 사실 원인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에 의해서 소비 행동이 직접적으로 바뀐 게 이 혁명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어디서 스마트폰 쓰라고 학교나 정부에서 강요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35억 인구가 스마트폰 등장 10년 만에 이 어려운 걸 자발적으로 배워서 애써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다른 용어로는 진화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진화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역변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6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고요. 더 이상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좋았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 문명은 오로지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전제예요. 여러분, 디지털 문명은요. 이제 인류의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전제를 갖고 그럼 도대체 인류가 스마트폰을 쓰고 무엇이 바뀌었나 볼까요? 우선 뇌가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화기와 다른 점.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은요. 진화론 하시는 분, 뇌과학 하시는 분이 이미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보를 보고 뇌에 복제해서 생각을 만들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요. 정보를 보는 패턴, 방식, 유통의 방식까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73%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73%의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언론사가 정해준 정보를 보고 복제하는 사회. 그래서 엄청나게 견고한 대중의식이 매일매일 반복 형성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유사 생각을 한다는 게 공감이 돼요. 문명 사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종이신문 구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올킬인가요? 예. 여러분,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냐? 신문을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아침마다 똑같은 정보를 복제하는 프로세스는 없어졌어요. 대중의식의 반복적 형성 과정은 없어졌고요. 인간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보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화해버렸죠. 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볼 거야.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요, 머릿속에 내 생각을 만드는 정보를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가득 채웁니다. 1인당 정보 사용량은 얼마 늘었을까요? 100배가 늘었습니다. 뇌에 100배의 정보를 새기면요, 100배의 생각의 프로세싱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전부 개인화되었고요. 이래서 사회 전체가 크게 바뀌는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 된 겁니다. 뭐가 바뀌죠? 사회 유지의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과거에는 남자 여자면 이래야 됐는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조직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래 좀 받아줘야지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재조명되죠. 이제 어느 누구도요, 개인의 소소한 행복, 개인의 소소한 권리를 어떤 조직의 권위를 위해 침해할 수 없다. 이것만이 오직 공통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왜? 내가 돈을 쓰는 영역이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이게 괜찮네 그러면 급격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 폰을 든 인류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정보만 볼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보자. 은행도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 택시는 어떨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내죠. 그리고 35억의 인구가 한번 써보고는요, 와 이거 좋네 그러고 우르르 몰려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새로운 게 등장한 건 좋은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존의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기존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급격한 교체 현상이 바로 시장 혁명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스스로 선택한 문명의 교체이기 때문이죠. 이 폰을 들고 달라진 인류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5년 이런 재미있는 애칭으로 불러줍니다. 포노 사피엔스. 말하자면 인류의 표준 도구에 스마트폰이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을 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소비하고요, 스마트폰에 기반해서 모든 걸 바꾸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포노 사피엔스의 레벨 1에 다 해당되겠죠. 게임처럼 이걸 레벨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그럼 어느 정도가 레벨 5일까? 레벨 10이 제일 높은 거라고 치면요, 스마트폰 앱을 써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이 레벨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이분들은 앱을 사용할 줄 알아요. 사실 은행 업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앱을 다운받고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오고 아이디는 어떻게 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을 하면요, 모든 앱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제일 높은 레벨은요, 당연히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의 살아온 경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이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뇌가 이미 갖고 있어요. 1980년 이후 태생, 소위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문명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인터넷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보고 되게 걱정하셨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는 그게 굉장한 부작용이라고 봤는데 작용도 있었던 겁니다. 뭐냐? 대부분의 게임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게임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요, 나라도 경영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온갖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얻게 되느냐? 그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정체성, 생활의 방식을 본능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밖에 없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거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현실 세계를 살면서 얻어지는 건데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는요, 잘 몰라요, 어른들은. 반면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해박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전부 이건 앱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게임을 하죠. 사실 이 게임의 중독성이 스마트폰을 퍼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인간은요, 유희를 즐기고 싶어 하니까요. 그게 제일 큰 요인 맞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게임만 하지? 야, 우리 다른 것도 해보자. 비즈니스 모델 바꿔보자.
그 상징이 바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죠. 택시를 왜 1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만 탔을까?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게임처럼 타는 이런 놀이 같은 택시 사업을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우버예요. 여러분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탄생한 지 딸랑 2년 만에요. 사실 사업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버는 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도 없었겠죠.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시가 얼마나 쉬워요. 손만 들면 탈 수 있죠.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요금은요, 숫자 보고 내려요. 이것보다 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버는 어떤 거죠? 일단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타요. 그죠? 앱 다운받고요, 거기다 신용카드 결제까지 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대요. 이러니 초기에 다 우습게 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1896년에 미터기식 택시가 시작됐대요. 한 번도 안 바뀐 이유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을 시작합니다. 방식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우버 불법인 이유 아세요? 본질이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목적지를 가고요, 돈을 내는 것, 우리가 차트로 이렇게 해서 우버 택시 비교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요금도 내죠.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그걸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험의 차이. 우버는요,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게임하고 똑같아요. 왜?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디지털 맵을 올려놓고요, 샌프란시스코 게임 하듯이 게임기 들고 거기 들어와서 자기 가고 싶은데 표시하래요. 그럼 버튼이 딱 올라와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버튼 올라왔네. 게임에서 그 버튼을 꼭 누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득템이라고 합니다. 예. 게임 득템이 됐어요. 그럼 게임이 시작됐죠. 그럼 택시는 길을 알아서 가는 거지만 이거는요, 내비가 뜹니다. 드라이빙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룰루룰루 그러고 가요. 진짜 이렇게 가면 만나는 거야? 딱 만났더니요, 승객이 타요. 이 두 사람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10%밖에 안 됐던 아이폰 유저죠. 그래서 게임을 서로 얘기하면서 갑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대화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내릴 때는요, 요금을 안 내요. 서로 다 알아요. 왜? 여러분 게임 세계에서는요, 결제는, 돈의 정사는 게임기가 알아서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꼴랑 이 차이. 여러분 이게 100년 된 택시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불과 딱 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택시 회사들을 이 미묘한 차이가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괴멸되죠. SNS를 타고요, 야 우버 타보니까 너무 재밌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건 새로운 인류의 혁신적인 서비스니까 경쟁해도 되겠네, 합법.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요.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건 안 돼. 왜? 문명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문명에서는 택시는 오래 운전하고 길 잘하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면허도 관리하고요, 서비스의 품질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버가 불법인 거 맞죠. 차트로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바로 이 우버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커버렸어요.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는 73조. 대한민국에 오면 세계 2위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3배예요. 뭐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작년에 우버로 결제된 금액이 30조. 22조는요 그 택시기사한테 다 배분이 바로 직시됐고요. 8조가 남았어요. 와, 근데 이 회사 적자가 3조래요. 더 무섭죠? 어쩜 이 조그만 회사가 11조를 썼을까요? 더 많은 도시에 가겠다는 거고요, 더 다른 서비스까지 다 얹어서 지금 음식 배달 앱까지 크게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와, 이 회사 괜찮네 하고 11조를 투자하고 지분 14% 경영권을 획득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우버를 타본 사람들이 택시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선택한 건 시민의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문명의 변화를 수용한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우버를 안 써봤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써본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스마트폰 뱅킹 하신 분들 있죠? 폰으로 송금을 해봤습니다. 그 첫 경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하고 났더니 영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역시 송금은 은행 지점에 가서 해야 제맛이야. 이게 번호표 뽑는 맛도 있고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적으로 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송금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송금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럼 혹시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송금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저절로 폰이 열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 이거 은행 가서 송금하는 거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기억들을 다 끊어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압도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면요 지워버려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 달라진 인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선택들이 혁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은행의 지점을 파괴하고요, 택시를 파괴하고요, 예, 백화점을 파괴하고 방송까지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버 막듯이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몰려온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라면요 고립될 수는 없겠죠. 안타깝지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전 2014년부터 이 변화된 인류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2017년부터는 이 정도면 문명 교체다. 적어도 어디에서 시장 경제에서 그렇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뜻은요, 청동검을 우리가 갖고 잘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운영하고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청동기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대륙의 철기 문명이 등장한 겁니다. 시장의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잘못한 거 없어도요 멸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도 그랬죠. 서구 과학기술의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조선왕조 500년 때 뭐 특별히 아주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죠. 그때는 답이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엄청난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은 최고의 수준으로 거의 발전시켜 왔어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문명 격차가 분명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자본은요 어떤 기업이 계속 성장할까? 그 기업에 투자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세계 최고의 랭킹을 가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그래서 쭉 모니터링한 기업이 누구냐? 폰을 든 인류를 기준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0일로 보니까 여러분 저도 무섭습니다. 세계 탑 10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이요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기업들입니다. 1위 애플, 스마트폰 창조 기업 맞죠? 2013년 이후 1등을 한 번도 안 놓칩니다. 2등 아마존, 유통기업이죠. 우리 유통기업 그러면 상식이 뭐죠? 백화점이 있어야죠. 마트도 있어야죠. 매장도 있고 점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장난합니까? 서버에 이미지 몇 개 올려놓고 물건 고르래요. 게임하듯이 딱 물건 계약하면요 물류센터에 있던 물건이 난 본 적도 없는데 오기 시작한대요. 그걸 누가 처음에 나른다고요? 로봇 키바가요. 패키징이 끝나면요 앞으로 50% 적어도 10년 내에 50%의 택배는 드론으로 날리겠답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 2위예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자본들이 천조 기업이 됐는데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3위와 5위를 보니까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어떤 기업이죠? 저건 파괴하는 기업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진짜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누굴 파괴했을까요? 신문, 방송, 미디어입니다. 구글의 올해 매출 86%가 광고, 페이스북 99% 광고예요. 전 세계의 방송, TV 이런 기업들의 광고비를 다 뺏어서 저기 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아침에 신문을 안 보고요. 올킬했잖아요. 그죠? 한 분이 있으셨어요. 신문이 그러니 돈이 되겠습니까?
또 TV요. 안 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보고요. 즉 달라진 인류의 시간을 뺏어서 성공한 기업이 세계 3위, 5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예, 오프라인 영업 조직, CD 팔러 다니던 영업 조직을 다 빼고요.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체해서 저 위치에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나온 노트북에 CD기가 아예 없죠. 여러분 인터넷 모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표 기업 5개예요. 포노 사피엔스 시대 맞죠? 폰을 든 인류의 소비 방식에 직격한 기업들이요. 앞으로 미래의 리더라고 미국 자본들이 결정해 준 겁니다. 중국 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온라인 소비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텐센트는 더 황당합니다. 2017년 매출의 50%를 게임에서 얻은 게임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약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애들 열심히 하라고 유튜브도 좀 보고 페이스북 좀 보라고 열심히 격려하셨던 분, 그런 거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신 분, 예, 아마존 소비 방식 좀 온라인 쇼핑 좀 해보라고 하신 분, 스마트폰은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신 분 없죠. 다 우리한테 보면요.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어린애 문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필수품인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어른들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세계 1위는요. 스마트폰 창조기업이에요. 구글, 페이스북, SNS, 유튜브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러죠. 게임은요. 마약이라 그러죠. 계속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계 7대 기업이에요. 이 문명을 모르고 가르치면요. 그래서 수능만 잘 보게 하면요. 애들 문제풀이 귀신 만들고요. 암기만 열심히 시켜요. 사실 수능의 70%는요. 오늘 보고 있지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어릴 때 수능 보기 전날까지는요. 절대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요. 유튜브는커녕 마약되는 게임은커녕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좋다고 쳐요. 그리고 게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저렴하고 저열하고 안 좋은 문화야. 좀 고급 문화 좀 배우면서 살아. 그러면요. 걔는 졸업하고 나서 절대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가요. 알아야 가죠. 그죠? 이 문명이 왜 성공하는지,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가죠. 여러분 이게 자본이 전하는, 시장이 전하는, 대한민국의 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 지금 다 막아서 대륙의 문명과 격차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륙에 솟아오른 새로운 문명의 본질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오래 가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스캇 갤로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NYU 교수님이요. 더 4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7년 베스트셀러예요. 더 4가 4개의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여러분 이 책의 의미가 뭐냐? 이 4개의 기업이 인류 문명의 표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이 위대한 건요. 이걸 어떻게 10년 만에 35억 인구가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죠? 실제 대한민국 언제 왔을까요? 2009년 11월이 처음입니다.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뇌가 바뀝니다. 그걸 담당한 게 구글이죠. 여러분 요새 똑똑한 사람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면 궁금이라는 단어가 뇌에서 딱 떠오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손이 열리지 않는가요? 이게 뇌와 손과 폰이 연계 프로세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뇌를 바꾼 거 맞죠? 더 무서운 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의 10대들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학습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려서부터 영상으로 학습하면요 학습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이게 프로세싱 하는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뇌의 범위도 엄청나게 새롭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네, 저는 학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인간의 관계를요,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어른들의 주장에 따라 사람은 만나야 돼. 진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오로지 SNS와 이런 걸 교감하고 이런 느낌으로 인간의 모든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은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관계를 통해 자기들끼리 뭔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뭉클뭉클 솟아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페이스북이 상징한 SNS는요,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은 궁극적으로 뭘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의 가장 피크 타임이요, 출퇴근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죠? 뭐가 사고 싶으면 폰을 여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면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듯요, 아마존이 노리는 건요, 뭐가 사고 싶은 느낌이 뇌에서 들면 나한테 얘기해라고 바꾸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류의 표준이라면요, 그럼 문화예술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인류가 표준이 되었다면요, 이게 바람직할까요? 스콧 갤로웨이 교수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죠. 이게 좋은 쪽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진화와 선택이요, 항상 기성세대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쪽으로 일어난 적은 없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탑5 브랜드 보실까요?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 페이스북, 코카콜라, 맥도날드 날아갔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광고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 TV만 켜면 코카콜라 광고가 나오고 맥도날드 광고가 나와서 그게 뇌에 계속 전사되고, 가서 먹으면서 전사되고 하던 소비자들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제 폰을 든 인류들의 생활사에서 그들의 뇌에 전사되는 방식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의 길도 거기서 찾아야겠죠. 여러분, 자본은요,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그 7개 기업에 축적된 자본이 5천조를 이미 넘었어요. 이번 대폭락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5,060조의 자본이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5개 기업, 중국의 2개 기업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본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자기 곳간에 돈이 있는데 투자 안 할 기업은 없죠. 방식은요, 기존에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 도전하는 거예요. 패션, 뷰티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러니 문제는 5천조의 자본이 공격 앞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은 그래서 다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등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생각만 바꾸면 기회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이미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버가 등장하면서 리프트라는 경쟁 기업이 생겼는데요, 리프트의 2대 주주가 놀랍게도 GM이에요. 그것도 2016년에 5,300억이나 투자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이면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GM이 망할 판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 우버 때문에 택시 시장이 10년 사이에 50%가 늘었어요. 1.5배가 됐어요. 그럼 뭐가 줄까요? 차를 안 사요. 10대, 20대가 우버를 쓰면서 차를 살 필요가 없네, 20%가 줄었습니다. 그럼 차 회사들이 전부 주가가 폭락하죠. 뭐 어떻게 될까요? 길을 쓰고 GM이 리프트에다 5,300 투자하고 2025년까지 무인 택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1위의 자동차에서 도요타도요, 우버, 디디 이런 데하고 같이 우리도 앞으로 차 제조업체라고 부르지 마, 카메이커가 아니야,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우리나라 플러스에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 돈 빼서 동남아의 그랩으로 갑니다. 거기에 올해 3천억이 넘게 투자가 됐죠. 이유는요,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혁명의 무서운 점은요, 폰을 든 인류로 새 문명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는다는 겁니다. 절박하죠. 자, 그럼 뭘 인지해야 될까? 소비의 문명의 축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체 소비의 프레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갔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자가 남기는 흔적, 디지털 플랫폼에 남기는 흔적을 읽을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TV를 해도 안 보고요, 광고를 해도 안 봐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들어와서 나한테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을 잘 읽어보면 아, 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겠구나를 찾아낼 힘이 생기겠죠. 그게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된 빅데이터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해 줄까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데이터를 가공해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분은 이런 걸 찾는 거구나라고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소비 문명의 세 개의 중요한 축이요, 이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물론 코딩 배우고요, 소비 문명 알아야 되고요, 이거 이해하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성세대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앱을 다운받으면 어디서 받는 걸까요? 서버는 도대체 어디 존재할까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이 세 가지를 갖고 그럼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산업이죠. 빅데이터를 보면 그 산업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네이버의 광고비가요, 지상파 3사 신문 3,700개의 광고비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TV와 지상파와 신문보다 네이버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계속 소비자의 비헤이비어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는요, 유튜브의 하루 사용 앱 시간이 네이버의 무려 2배가 됐어요. 유튜브만 늘었어요. 다 정체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미디어 소비의 공간을 유튜브로 옮겼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사람은 나도 유튜브로. 자, 그럼 이게 공간이 되었다, 그것만 인지하고 끝날 거냐? 아니요. 이제부터는 왜 이게 일어났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실까요? 이유는 유튜버, 개인 방송자들 때문입니다.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즐기기 시작하는 문명이 싹 튼 거죠. 유튜버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있는 캐리언입니다. 그죠? 캐리언이 아시는 분? 이건 이렇게 많이 아세요. 유튜브 개인 방송 나 즐겨본다 하시는 분? 주로 다 포노 사피엔스 세대들만 보시는군요. 저도 별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캐리언니를 보면요, 이 문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2014년 40대 여성 CEO가요, 나는 애기들이 좋아하는 방송은 진짜 잘 만들 자신이 있어. 자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군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기획해서 열심히 만들어요. 이분 능력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기 있을 만한 MC를 딱 발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찍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생각한 거 상상 이상으로 터졌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캐리 장난감 친구들 찾으면요, 정기 구독자 수 183만. 여러분, 이 183만을 숫자를 한번 볼까요? 저거 미취학 아동, 뽀뽀뽀를 컨셉으로 한 거예요. 미취학 아동이니까 4, 5, 6, 7세로 치죠. 1년에 아기가 35만, 합하면 140만. 183만의 정기 구독이면요, 해외 동포 43만까지 엮어서 대한민국 곧돌의 아기들은 다 보는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기업도요, 정기 구독자 수, 우리 광고하는 채널 만들어도 정기 구독자 수 10만을 넘는데 거의 없어요. 183만은요, 가짜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게 만들어진 힘은요, 누가 퍼뜨렸을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누가 퍼뜨렸을까요? 부모님이? 이거 부모님 권장 프로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퍼뜨렸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퍼뜨린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린이집에 가서요, 대화하면서 퍼뜨린 겁니다. 너 캐리 언니가 어저께 소개한 그 장난감 알아? 그거 너무 대박이더라. 캐리 언니가 누구야? 난 모르는데. 너 유튜브 캐리 언니 몰라? 난 몰라. 너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183만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4, 5, 6, 7세 아기가 자기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요, 배리어가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그런데 183만. 중국에 이 방송을 그대로 냈습니다. 번역해서 510만.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유튜버의 수익이요, 최고 유튜버는 20억 이상의 수입을 한국에서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우리의 20배 400억. 중국은 개인 유튜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물건을 팔아요. 왕홍이라고 하죠. 왕홍 아시는 분?
여러분이 참 이 문명에 대해서 무식하시죠? 왕홍은요,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새로운 직업이에요.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직업만 우리는 열심히 봐요, 그죠? 등짝에 써 있는 건 안 보려고 해요. 앞에 또 일자리 없어졌대. 또 새로운 그 등장해서 백화점이 또 문 닫았대. 뒤쪽에는요. 새로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 방송에서 20억 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 도티라는 애가 됐습니다. 26세 청년이에요. 도티 회사 차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회사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50억 이상 수익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왕홍은요, 작년에 올린 수익만 500억. 당연히 회사 차리고요. 자기 혼자 팔아낸 물건만 4천억이 넘어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 거죠.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행시킬까요? 고객이, 팬덤이 유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특징이요, 광고에 의한 자본에 의한 게 아니라 팬덤에 의한 거죠. 경쟁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펙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 킬러 컨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저기의 매력입니다. 문제는 이게 거의 모든 시장에 지금 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게임 시장. 여러분, 게임 시장 숫자로는 안 보셨죠? 어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꾸 나쁘다고만 그러니까 나쁜가 보다 그러시죠? 8천만 명이 게임, 작년에 LOL이라는 게임의 챔피언십 롤드컵 결승전을 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 시청자 수 1,000만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8천만 명이요. 온라인 TV 지상파에서는 하지도 않았죠. 이 정도면 뭐가 될까요? 방송국 따로 차릴만 하죠. 광고에서 차릴만 하죠. 기획사 차려서 이벤트 할만 하죠. 그래서 이게 산업을 키웠어요. 누구를 그대로 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키우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게임 산업이요, 북미에서만 아이스 하키를 제치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생태계를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저게 중국의 텐센트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애들이 너무 많은 게임을 하니까 중독만 보고요, 부작용만 보고 다 금지시켜서 PC 시대에 우리가 잘 나가던 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흐뭇하죠. 아, 중독을 좀 줄였네. 기회는요, 기회는 목을 땄습니다. 목을. 여러분,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보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어디 등짝을 막 팍 치면서 너 도대체 뭐가 되려 그러냐? 아니, 게임을 하다 이제 게임을 TV로까지 보냐, 중계를.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뭘 보실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시더래요. 얘가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의 시간을 즐겁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한 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스포츠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요, 팬덤이 형성이 안 되죠. 팬덤이 형성이 안 되면요, 당연히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텐센트의 계열사의 평균 임직원 나이가 28세예요. 보세요. 게임 관련해서 만들고요, 인터넷 방송에서 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에서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혁신의 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큰 변화를 보여준 상징이 바로 BTS입니다. 여러분, BTS가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은 그냥 한때의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예술에 미칠, 문화에 미칠 굉장한 영향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BTS가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2번이나 오래 했습니다. 빌보드 100년 역사에도요, 외국 곡이 차트 1위 한 건 10번이 안 돼요. 그리고 2006년에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스페인 노래가, 이번에 한국 곡이요, 2번 다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유행을 한다 그래도 미국에서 최고의 가수들도 저거 1등 하려면 북미 콘서트를 24시간씩 쉬지 않고 한 달을 돌아야 된대요. 그래야 오프라인 뮤직 음악 시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이건 음반 판매액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뮤직비디오 딸랑 하나 한국에서 올려놓고 2번을 먹었어요. 거기 지금 멘붕입니다. 더군다나 얘네 어떤 애들이죠?
여러분 BTS는요 아까 캐리 언니하고 똑같아요. YGSM JYP라는 거대 자본 소속이 아닙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요. 그냥 벤처예요. 돈도 없고요. 네트워크도 없어요. 그래서 무대도 안 세워주고요.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어디 데뷔할 때도 없어요. 데뷔 어디로 했죠?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방탄 TV를 만들어서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괜찮으면 팬이 많이 생길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열심히 TV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칼군무도 만들고 노래도 잘 만들고 해서 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팬이 지금은 1200만이 됐어요. 그게 아미입니다. 이 아미의 힘이 4년 만에, 그 팬덤의 힘이요 4년 만에 얘들을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마 CNN이나 BBC에서 비틀스의 현신을 보는 것 같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연히 아유, 인기가 꽤 좋은가 보다. 여러분 비틀스 싸이가 나왔을 때 비틀스라고 안 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혹시 이번에 파리 북미에서 런던에서 공연하는 거 관중이 찍은 거 유튜브로 보신 분, 이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관중이 찍었는데 BTS의 노래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4만 명이 전곡을 한국말로 따라서 떼창을 부릅니다. 여러분 떼창의 원조가 비틀스예요. 그래서 비틀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만 명이요 알지도 못한 한글 노래를 한글을 기를 쓰고 배워서 따라 부를 정도의 힘을 이 온라인이 갖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입증한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요. 우리 맨날 그러죠. 사업을 하려면요 어느 동창부터 찾아야 돼요. 비겁하지 않나요?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그래서 더 멋진 경쟁의 사회라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여기 승복해요. 오케이. 스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진짜 뭐 킬러 컨텐츠. BTS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에서요 어느 팬한테 물어봤어요. 한글 혹시 아냐? 한글 모르는데.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BTS 노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언어를 모르니까 미스테리에서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젊었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젊었을 때 불어를 잘 알아서 상송을 좋아하셨나요? 그럼 지금 프랑스의 젊은 아이들은요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네. 왜 프랑스 패션 디자인 계에서 한글 디자인을 모르면은 바보 소리를 듣는지가 여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덤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우리 예술에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소비시켜야 될까요? 디지털 플랫폼이 근간인 나라 중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섭다고 그런 이유는 2012년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버를 탑니다. 깜짝 놀랐어요. 택시에서 다 망하는데 너희 괜찮아? 왜? 우리도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교수님 저희는 공산당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정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지령이라는 겁니다. 15억 인구는요 그때 2012년에 이미 당의 지령에 따라 택시는 폰으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식당 가서 결제하죠. 우리 그런 기사 볼 때마다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의 지령에 따라 거의 모든 페이를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죠. 그걸로 디지털 문명을 혁신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 철수, 롯데마트 철수 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가니까 전부 위기가 되고요.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올해 차이나의 최고 브랜드의 10개 중에 전부 다가 폰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심지어 작년 5위였던 애플도 11위로 쫓겨났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다 나가고 있어요. 최고의 브랜드의 형성 공간이요 SNS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은 문명의 축이 폰이 기반의 한 문명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메이투안 디안핑 뭔지 아세요? 애플보다 높은 최고의 브랜드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 앱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명이 우리의 이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확산 일로에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보다 더 고립된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문명이 우리한테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내면 나중에 쟤들이 후회하고 우리 문명을 받아낼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명을 선택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혁명의 본질은요, 인류의 변화입니다. 인류 스스로 선택해버렸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요, 우린 이렇게 슬기롭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죠? 힘들어요. 다 압니다. 그러니 서로 고통을 배분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문명을 열어줘야 되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이 문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신을 배워야겠죠. 시장은요, 어쩌면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고로 안 된다 그래요. 광고로 아무리 때려도 안 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게 미묘한 차이,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시대의 예술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대신 그 공감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을 쓰고 있는 이 새로운 문명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섹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폰을 쓰는 새로운 문명과 접점을 찾을까요? 3D 프린터만 갖다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기술은 이들이 좋아하는 요소, 팬덤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적용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누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요. 트라이는 계속 돼야 되지만 결국 확인하고 길러내야 되는 건요, 이 인류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공감의 능력, 팬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답이 사람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문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미묘한 차이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까를 얻어내야 돼요. 이걸 한번 볼까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똑같은 비즈니스죠.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거 보고해봐 차트를 딱 가지고 보고합니다. 표로. 금리 차이 나나요? 뭐 차이 나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3개월에 여긴 440만이 모이고요, 여기는 똑같은 돈을 썼는데 500만이 모였을까요? 그걸 은행장님들이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를 못하는, 이걸 은행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지? 왜? 500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귀여워서 가입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귀여움이 이 시대의 상식으로 차이점의 거대한 차이점의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오로지 감성적인 측면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CEO가 감성이 없으면요, CEO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팬덤은요, 자본으로 광고로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것은요, 어느 국가의 기관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 새로운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명에 기반해야 팬덤이 생기죠. 나의 예술적, 어차피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암만 분석해도요 답 안 나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문제는요,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져야 돼요. 팬덤은 대신 이들의 문명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3D 프린터도 좋고 드론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이 인류가 정말 열광할 만한 그 미묘한 차이를 더하는 일이죠. 우리 이거 왜 해야 될까요? 앞에는 위기, 뒤에는 기회라고 써 있다면 기회를 자꾸 선택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도 보세요. 연령대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스마트폰 뱅킹 쓰는 사람들 퍼센트래요. 호모사피엔스 레벨 5 인구 비중입니다. 20대 74%, 30대 72%, 40대 61%, 이 정도면 OECD 최고예요. 50대가 되니까 33%로 뚝 떨어지죠. 60대 이상은요 5.5%. 이분들이요,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개인정보가 털릴까 봐. 전화기 잊어버리면 통장이 다 날아간대요. 진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에휴, 내 은행 다니다 내 친구가 다 해주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20대는 저렇게 많이 쓰는데 그랬더니 걔들은 돈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기관의 수장, 기관장님, 사장님들 나이가 다 어디시죠? 다 저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94.5%가 안 쓴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골치 아프지만 않으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평균이 46%예요. 그러니 50%가 안 되는데 그거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겁니다. 단 2028년 어떻게 될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 못하는 게 나이 안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럼 40대가 50대 되죠? 61%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죠? 그럼 50대까지 80% 스마트폰 뱅킹 80%가 쓰는 그 문명에서는 어떤 게 표준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요, 그들이 도대체 뭘 즐기고 있나를 열심히 들어가서 보시고, 게임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학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요소들을 파악해야 우리가 아트가, 예술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아트가 팬덤을 만드는 요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저도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냈었어요. 기계과 교수가요 말이죠. 황당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마이클 한스마이어. 3D 프린팅으로 이게 디지털 그로테스크라는 건데요, 그로테스크라는 이름을 갖고요, 저희 기계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요, 저 모양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어서 스스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만들어요. 그러면요, 모델을 만들어서 3D 프린터가 지가 알아서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3D 프린터가 만들어서 그냥 감성, 이게 그로테스크야, 인간이 느끼는, 이걸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에일리언 영화의 세트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 작품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었는데요, 모델만 보내왔어요. 프린팅은요, 한국에서 하고요. 이런 식의 공유하는 것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뭘까요? 보면요, 더 멋있어요. 저게 멋이 없었으면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오페라 무대도 이렇게 만듭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오페라 무대, 괜찮죠? 핵심은요, 여러분, 킬러 컨텐츠예요. 섹터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결국 광팬을 만든, 팬덤을 만든 힘이 예술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동안 제조업으로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6개 기술 딱 집어갖고요, 여기도 전 팹랩 넣고 3D 프린터하고 그다음 VR랩 넣고 이러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팬덤을 만드는 요소는 어디로 오히려 더 움직였느냐?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간 겁니다. 그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 만들었죠. 저 황당한 게 대한민국 조선 1등하고 중공업 1등 할 때도 야, 이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반도체 세계 1위예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요, 최고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올해 증명한 게 BTS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생태계, 팬덤의 생태계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1등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미국 사람이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부 영어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든 생태예요. 근데 뜬금없이요, 왜 갑자기 한국 애들이요? 그죠? 팬덤을 이끄는 요소, 그 킬러 컨텐츠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계기입니다.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술에는 없을까요? 이 문명은요, 우리한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에 충만해지면요, 제조업의 엄청난 힘과 그 감성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도 서비스도 예술도 음악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음악과 방송 콘텐츠는 보여줬잖아요. 못 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을 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길에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원래 문화예술이 크리에이터고 시대를 앞서가니까요. 여러분, 컨템포러리 아트의 대표적인 마셀 디상이라는 작가의 작품 샘입니다. 1917년 변기를 갖다 뜩 떼놓고요, 나 작품이야 이래서 우겼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인류의 위대함의 본질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뭐냐? 진짜 더러워서 도저히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없는 걸 갖다 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우겼는데, 그렇게 우기고 보니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냐고 그래요.
왜 사람밖에 없지 그랬더니 그게 인류 위대함의 본질이다. 와, 낚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의 핵심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앵프라맹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차이, 그런데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 여러분, 앵프라맹스를 실현한 게 우버고요, 앵프라맹스를 실현한 게 카카오뱅크의 캐릭터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어디서? 어쩌면 예술적 감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예술이 과학기술과 만나 미래를 열어야 되느냐? 그 리더십은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예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꼭 열어서 대한민국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